작품이긴 하지만 결국 이게 본인의 첫 데뷔작이 된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들이 장편을 찍을 때 뭘로 데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상당히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장편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동안의 그 관심사를 총집결한 어떤 그런 작품을 찍기도 하고, 혹은 그냥 어떤 기획사의 시나리오를 받아서 찍기도 하지만, 감독님은 일단 이게 학교 작품이기 때문에 그 첫 작품이 어떤 게 스스로의 첫 작품이 어떤 게 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를 선택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직접 보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단편 영화로 제가 영화를 전공을 했는데 졸업 작품 찍을 때와 약간 비슷한 접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 작품을 찍을 때 가장 학생 시절에 중요한 작품이다 생각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습작들도 학교 다니는 동안 써놓고 이야기 구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항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썼던 글이 굉장히 별로구나, 어젯밤에 쓴 게 되게 이상한 거였구나 이러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꼭 마음에 남아있는 작품이나 이 이야기에는 미련이 있으니 이걸 꼭 묵혀두었다가 하자, 이런 작품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좋을 거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편 영화 졸업 작품을 찍었는데 장편도 그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르바이트 같이 하는 동료 친구가 제가 영화 전공한다는 걸 알고 형,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더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됐어?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셔? 이러면서 취재하는 취재처럼 계속 물어보고 한 편에 적어놨던 게 2011년, 12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영화 2015년 준비해서 2016년까지 휴가 촬영이 끝났으니까 그 세월 동안에 내가 긴 호흡의 어떤 영화를 찍는다면 이야기가 될 만한 것, 나한테 남아있는 것, 이 속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풀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실화를 듣고 그게 재밌다고 해서 꼭 영화를 찍게 되는 거는 아닌데, 분명 그 이야기에 감독님께서 어떤 부분에 끌렸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였을까요? 네, 소위 관습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좀 주류 아닌 소외된 우리 테두리 속의 삶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편인데, 제가 제일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은 뭐냐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슷한 일을 겪으신 지 각색이 약간 됐지만 분께서 아기랑 혼자 남았는데 이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지금도 같이 키우고 있대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스토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사실 자신의 피가 섞인 아이도 아니고 나이도 이제 21살, 2살 생각해보면 사실은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아이를 계속 키우고,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보냈다는 얘기까지 전에 듣고서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 부분에 일단 관심이 생겨서 이야기를 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뭔가 이런 경험이 제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정말로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닥치게 되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되게 사람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그 상징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명화적인 정서로 풀어낼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아이를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지만 어떻게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과정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일이라는 청년이 아이를 키우기까지 과정,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허구적으로 재구성을 했거나 뭔가 서사적으로 다시 가다듬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는 되게 좀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캐릭터이고 또 주변인들은 또 왜 이런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분명 실화와의 어떤 거리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정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곰곰이 보면서 굉장히 서사적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편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감독님의 전 단편과는. 네, 단편이 되게 짧잖아요. 다 거의. 이제 세 번째 여름방학은 조금 길지만, 그러니까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전작 때 뭐 야간 비행이나 자전거 도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건이랄 게 없잖아요. 네, 하나씩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그 결말도 엔딩도 되게 문득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훨씬 단편의 어떤 호흡으로서는 되게 또 나름의 훌륭함을 갖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장편으로서 그런 서사를 만들게 된 어떤 의도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그러니까 전작의 단편과는 정말 주인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일단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제 실력을 아는데 아무튼 그 장편을 하면서 정말 긴 호흡의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그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이 많았는데, 우선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에 대한 반추를 또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정말 갓난아이이고 데리고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아이가 몇 개월 때 말을 하고 밥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앉는 법도, 실제로 저희 누나가 이거 영화 다 찍고 나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조카가 있는데 앉는 법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 불편하지 않은지 관심도 없고 몰랐었던 사람인데,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남자가 어떻게 케어를 하고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주변에 또래의 또 거친 어떤 성장 환경을 거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약간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려봤었고, 실제로 그 아카데미 학교 건물이 지금 그 홍대 쪽에 있는데, 홍대 앞에 밥 먹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정말 나이가 아주 젊어 보이는 커플이 아이를 이렇게 띠에 안고서, 부모인 것 같은데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보이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 가겠다고 어디 들어가셨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분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한참 지나도 부인이 안 오니까 아기들을 이렇게 돌리고 담배를 이렇게 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굉장히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인상들이 많이 모여서 이 친구들과의 그 자충우돌되는 스토리가, 캐릭터를 그려보면 어떨까 싶었고, 또 이야기 전체적으로는 여자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에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찾았는데 하려고 했는데 놓쳤어. 그럼 어떻게 됐어? 이런 게 따라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누군가를 추적하는 어떤 플롯의 이야기가 좀 긴 호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영화를 참고를 하고 사라진 여자를 찾는 과정을 단계별로 그린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에는 약간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의 여자친구를 나는 모른다는 것, 네. 그러면서 찾아가게 되는 것과, 그리고 이 아빠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역시 모른다는 것. 네. 그것이 이제 희망이나 뭐 어떤 나의 이제 마치 놀잇감 혹은 뭐 애완동물 같은 그런 이제 내가 귀여워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옥 같은 현실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만약에 장르로 이름을 붙인다면 뭘까? 저한테는 약간 리얼리티 어드벤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철부지 어떻게 보면 약간 개자식 같은 그런 청년이 현실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모험담 그런 느낌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훌륭한 여기서 뭐 훌륭하다고 하지 마. 훌륭하지 않다고 사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그 학창 시절에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보고 글 쓰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 영화과에 또 의지를 가지고 오게 되고 영화를 찍는 내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저라는 사람의 취향을 형성을 한 게 사실 장르 영화 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나 이렇게 장르 영화 대단히 잘 만드시는 감독님 선배님들처럼 어떤 스릴러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대중들의 어떤 후킹을 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짠다든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오히려 뭔가 호흡이 길다거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제 아트하우스나 다양성 영화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다른 영화들, 제3세계 영화들, 다큐멘터리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드는 영화들이나 나의 선택이 어디까지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을까? 쓰다 보면 어디까지 이 이야기의 좀 타협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장르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결이 다를 수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제가 현명하게 방향을 더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근데 사실 단편을 봤을 때 예상했던 어떤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손태경 감독의 전작들을 봤을 때에 이분은 약간 장편에서도 이런 영화를 만들 것 같아라고 대략 예측했던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른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노력하는 흔적이 보인달까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그러니까 추적하는 그 플롯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상업적인 장르 영화의 또 어떤 접점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순영이라는 친구에 대한 어떤 상을 또 우리가 그려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저 도일이라는 개자식보다 더 나쁜 개자식들이 많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캐릭터들이 다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참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질문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바로 처음 딱 흔드시는 분 할게요. 마이크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영화를 볼 때는 되게 궁금한 게 다른 배우들보다는 특히 애기로 나오는 그 아이 배우 그 캐스팅하는 거라든지 할 때 뭐 그런 스토리나 그런 거를 뭐 예를 들면 뭐 공개적으로 해주는지 아니면 뭐 주위의 사람들에게 해서 급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보면은 중간에 그 아이를 이렇게 데려놓고 그 주인공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 이게 우리 아이 있는데 앞에 가렸기 때문에 안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아기 배우의 캐스팅 비하인드와 촬영 현장에서의 아기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기 배우는 제가 이 영화를 같이 만든 프로듀서, 촬영 감독 다 오랜 친구들이고 아카데미 그 과정을 함께했던 친구들인데 제가 이 영화를 착수하기 한 1, 2년 정도 전에 그 여름방학을 같이 했던 PD 친구한테 단편하면 나 이 아이템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촌 동생이 곧 태어나는데
시기가 적당히 잘 맞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그거 꼭 PD를 할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시기가 되니까 예준이라는 그 11개월짜리 아이가 이제 있었고 사촌 동생이었죠. 그 프로듀서 친구의. 그래서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권유를. 사촌이 형인가요? 사촌이 누나인가요? 그 그-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삼촌의 아들이니까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니 동생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제 나중에 혼났죠. 그 부모님한테. 아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어머님이 그 가게를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 이 아이가 낯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이다. 영화 촬영장에 적응을 하는 것도 더 빠를 것이다. 그리고 그 어머님을 딱 만났는데 어머님 아버님의 의지가 상당히 우리 아이 영화에 저격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 울지도 않아요. 원래 아기는 배고프면 우는데 우리 아이는 잠만 자고 울지 않아가지고 흔들어 깨워서 밥을 먹이고 이럴 정도로 무던한 아이니 영화에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눈에 반짝반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데 정말 괜찮을까. 그래서 첫 촬영에 그런 동의를 얻고 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첫 촬영장 딱 왔는데 빽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한 컷 찍는데 이제 2시간을 들이면서 20테이크를 넘게 가면서 이 영화에서 아기와 함께 오케이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배가 고프면 우리는 모두 다 기다려줘야 되고 하지만 너무 감사했던 거는 부모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 아이는 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 이거 접지 않고 오늘 촬영 계속할 수 있게 제가 아이를 잘 달래겠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도움대로 할 수 있었고 거친 장면들 많았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장면들. 근데 뭐 담배 아니면 어디 좀 추운 길거리 걸어간다던가 할 때 유모차 이 덮개 한 부분은 전부 그 실제 아이와 함께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빈 유모차 혹은 인형을 이제 더미라고 하죠. 그거를 사용을 했고 우는 장면 이렇게 실제로 나와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옥 같은 제가 엄마가 되어 했었던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예준이 부모님의 믿음이 그러니까 배우 꿈나무로 키우려는 그 믿음이 상당 부분 사실 영화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끄덕끄덕하게 되는 게 왜냐면 얘가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뭐 아플 때 울고 아픈 장면에서 울고 엄마 만나는 장면에서 울고 누가 엄마 얘기만 하면 울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작은 화면에서 봤을 때 사실 그걸 못 느꼈는데 오늘 보고 얘 왜 이렇게 정확하게 연기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감독님 정말 힘들었겠다. 원래 동물이랑 애들은 정말 연기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의도를 담은 연기를 하기 되게 힘든 건데. 예. 나중에 사운드 믹싱 할 때 사운드 믹싱 기사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시가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정확한 타이밍에 뭔가 울음을 터뜨리니까 소위 이제 현장말로 이제 기깎기가 잘 맞다고 어쩜 이렇게 기깎기가 잘 맞죠, 감독님? 이랬는데 부모님 현실적인 노력과 아버님께서 한때 그 배우 지망생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못하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주인공의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잖아요. 그런 거침없는 말들을 감독님께서 실제로 그런 걸 듣고 뭐 어떤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영화에 담은 건지 아니면 그 정말 현실적인 정말로 들었던 친구의 목소리 그런 걸 담은 건지 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 중간에 남현우 배우님이 나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정말로 남현우 그 분장에서 감독과 주연 배우 하신 남현우 감독님을 제가 되게 팬인데 그래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그 남현우 배우님에 대한
캐스팅 비화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사실 그 질문 제가 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 질문. 정말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일입니다. 편집 과정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더 어떤 요새 얘기 많이 나오는 뭐 성별 문제나 그런 차별 혐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 없고 거칠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함부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가 남중남고 이렇게 나오면서 더한 사실은 태도의 경우들이 있는 걸 많이 보긴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영화적으로 표현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돌을 누군가 던지는데 진짜 그 사람이 돌을 던질 만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내뱉고 또 이렇게 거칠게 세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과연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아무리 그 여자한테 어떤 행동이 좀 과오가 있고 한다고 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날카롭게 전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생각을 한 번씩 더 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었어요. 그 일종의 그 비판적인 날카로운 어떤 나의 불편함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 의도와는 별개로 표현 자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영화를 볼 때 감독이 어떤 불편감을 주려는 의도들이 모두 보여도 그 불편감을 내가 오롯이 떠안아야 되는 경우에 아 그래도 왜 이 관객의 몫이어야 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관객이었으면서 내가 이거를 찍을 때는 아 좀 더 현명하게 이거를 내 의도를 전달할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 더 세고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 애들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표현이 거칠고 세게 나가는 거예요. 또 싸움이 씬들도 계속 많고 뭔가 영화들이 계속 톤이 높다 보니까 나중에 다 보고 나서 제가 그냥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욕설 씬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자칫 잘못해서 나의 의도까지도 뭔가 이렇게 퇴색이 돼버릴 수 있는 연출 방식을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해서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주변 사람들과 편집 단계에서 그 페미니즘 공부를 하는 그 어딘가에 가서 혹시 이것이 의도와 다르게 뭔가 너무 그 색안경 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은 아니었을까 잠언도 외고 그랬을 정도로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화를 이제 찾아가서 보시고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으로 저 남자들에 대한 태도를 찌르려고 하는지를 느껴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런 표현은 내가 좀 더 만약에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걸 할 기회가 있다면 더 똑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남현우 배우님. 남현우 배우님은 제가 여름방학이라는 작품으로 미장센 영화제에 갔을 때 그 밤에 술 마시라는 영화를 이제 같이 인연을 맺었고 같은 섹션에 계셔서 그리고 그 전에 예술 수업이라는 한예종 단편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베르베르박이라고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 연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보고 반했어요. 이 배우님이 너무 훌륭하신데 연출도 굉장히 잘하시고 연이 계속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연락을 드려서 한신이긴 한데 무겁고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해주셔야 된다. 포르쉐 몰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포르쉐였거든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게 진짜 기스 한번 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찍었는데 근데 저 군대 때 운전병이어서 운전은 자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이거 하나 맡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다 이제 까메오처럼 한씨는 진짜 힘들게 부탁을 드렸고요. 이제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 좀 잘난 나간 부분도 있고 너무 좀 죄송한데 그리고 분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제 영화 크랭크업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편집실에서 가장 정신 상태 피폐할 때 분장 찍고 계셨거든요. 그때 그 객석 장면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보조 출연자분들 많이 필요하신데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실에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못 간 거예요. 그거를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캐스팅이었습니다. 그 첫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길게 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얘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아까 약간 비슷하게 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순영이한테 훨씬 많은 면죄부를 줬을 것 같아요. 이건 저 역시도 제 처지에서 비롯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거였어요. 순영이에 대해서 물론 주인공이 남자 도일이니까 알아가는 과정에서 순영이를 이해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은 만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어깨를 감싸주고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긴 하지만 뭔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건 이제 여자로서의 저의 어떤 연출 방향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또한 성별마다 또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죄하는 거 아니고요. 워낙 또 하는 사람처럼 앉아 계셔서. 아카데미 크리틱 수업 시간 같아가지고요. 사실 농담이고 정말 고민이 너무 심했고 정말 중간에는 소위 이제 데이비 핀처 감독이 나를 찾아줘처럼 여자의 시점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좀 더 보여주고 이 여성의 삶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다루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결국에는 내 곁에 있는 내가 듣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부분만 집요하게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그 구성 제가 오롯이 소화하기에는 조금 저랑 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간에 고향에도 가고 그녀가 있었던 고시원방에서는 정말 사실 신중하게 찍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달되길 바랬는데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계속 많이 합니다. 이게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실 한 사람을 따라가는 과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받을게요. 저 영화 너무 흥미롭고 재밌게 잘 봤고요. 아까 감독님이 끝나고 이야기하시다가 그걸 듣고 궁금증이 생겼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상황에 던져졌을 때 이 남자가 자기 아이도 아닌데 왜 키우게 됐는가가 되게 궁금한 점이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고 저도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초반에는 약간 어떤 책임에 대해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좀 오기로 아이를 누군가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키워볼게 이런 느낌도 들고 어느 순간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부정의 정 같은 면도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이 남자가 어떤 면이 가장 크게 작용해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됐는지 자기 아이도 아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도일이 입장에서는 매우 복합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영화를 만들면서 집중했던 것 두 가지는 일단 초반에는 이제 혼란 속에 있고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판단이나 이런 게 서기 전에 혼란의 묘사가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은 일단 첫째는 사라진 순영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레퍼런스로 참고했던 영화들이 참 많았는데 너무 대단한 영화들만 레퍼런스를 보고 다르덴도 물론 있었고요. 블루 발렌타인이라고 데렉 시앤프랜스 감독님 그 영화도 보면 상당히 유사한 설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애정의 기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질이 사람의 정을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고 생명체이고 저도 사실은 이제 조카가 생기면 이제 아이를 보면서 더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를 이 생명체를 나와 이제 연을 맺은 그 정이라는 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게감이 있다. 엄청난 힘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아이를 쉽게 놓지 못한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일도 아마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쓰면서 정말 많이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엄마한테, 친척들한테, 아르바이트 하는데 친구한테 너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이를? 밥 먹다가 식당 아줌마한테 아줌마 제가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요. 어떠실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의견들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7할, 8할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이를 못 놓죠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 이게 보통의 유대감일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도일도 그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도 좀 물어보시지. 아니 너무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애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저걸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일이라는 친구는 뭐 아이 사실 뭐 그 포르쉐 미니카도 아이 주려고 사왔겠어요. 자기가 갖고 놀려고 사왔을 거고. 동물원보다 에버랜드 가서 뭐 롤러코스터 타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뭐 아빠가 된다는 게 뭔지 남편이 된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친구고 이 정말 철부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 개자식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친구한테 이 아이를 이렇게 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현실을 내던진다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걔한테 그걸 이렇게 툭 하고 던진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를 처음에 읽었을 때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설정을 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극악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냥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교회에서 버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거두어 주시는 그런 제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죄책감을 좀 덜면서 그래도 안정된 어떤 가정에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는 게 나보다 차라리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얘를 결국은 얘를 키우고 키우기까지 이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참 대단한 어떤 서사적인 성공이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